호다카는 첫 등장씬에 호밀밭 파수꾼을 들고 도쿄를 찾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마친 뒤 직업을 찾아다니며 라면 위에 호밀밭 파수꾼을 또다시 올려놓습니다. 날씨의 아이는 1시간 51분이라는 인생을 가진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에서 똑같은 소품을 보여줬다는 것은 소품과 영화가 짙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호다카는 책을 모두 읽은 사항이 아니기에 두 이야기는 같지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회는 정해진 규칙과 법칙으로 소통합니다. 하지만 규칙과 법칙에 벗어난 곳에서 행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규칙과 법칙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사랑하고 또 자주 등장하는 비와 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언어의 정원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에게 비란 무엇일까? 정확하게 말하면 네비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언어의 정원 리뷰에서도 말했듯 그의 작품 속에서 비라는 매개체는 세상과의 단절과 동시에 두 사람에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날씨의 아이에선 그 주제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언어의 정원에선 주인공 타카오와 유키노가 비 오는 날엔 항상 학교에 가지 않은 채 신주쿠 공원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엔 아무도 공원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비가 오는 날은 마치 결계를 친 것처럼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두 사람은 비를 그리워하며 비가 올 때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공원에서 만나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싹 틔워나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날씨의 아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호다카와 히나의 관계입니다. 물론 날씨의 아이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비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많은 강수량, 곧 재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품 속에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곳은 원래 바다였기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물의 도시가 된 도쿄를 거니는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재난 상황을 받아들였고 적응해 나갔으며 제2의 도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작품 속에서는 비를 이렇게 답답하게 만든 것일까? 도쿄에 와서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호다카의 삶, 날씨가 맑지 않아 딸을 못 만난 스카의 삶, 결혼식, 운동회, 프리마켓, 비는 모든 행복을 가로막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날씨의 무녀가 햇빛을 비추게 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죠. 실제로 많은 작품 속에서 햇빛이라는 것은 희망, 행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햇빛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클리셰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본 장면입니다. 하지만 날씨의 아이에서는 이는 엄연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 돈이라는 것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결국 몸이 망가져버리고 마음이 망가져버리고 삶이 망가져버리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러한 모습을 보다듬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날씨의 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극대화한 것이 희나가 사라졌을 때 맑은 하늘을 보며 웃는 사람들과 경찰에게 잡혀가는 호다카의 모습을 대비해 보여줌으로써 희생이라는 것이 타인에겐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슬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5살 아이의 희생으로 얻은 맑은 하늘,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웃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때문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영화 초반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는 호다카를 보여줬고 그 메시지를 날씨의 아이에 연결지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햇빛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자외선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메시지를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날씨의 아이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은 아마도 영화의 중후반부부터 비가 빨리 내리기를 바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것이 희나가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영화 속에서 암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희나가 돌아오면 비가 내리는 도쿄가 다시 시작되고 물에 잠기는 딜레마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언어의 정원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호다카가 버스를 탄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언어의 정원 속에서 유키노가 앉았던 그 버스가 맞습니다. 유키노는 몸은 어른이 됐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그려졌고 그 모습을 이 버스를 통해서 이미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씨의 아이에서도
버스를 등장시킴으로써 자신보다 연애에 능숙한 희나의 동생 나기와 대비시켰고, 이를 통해 호밀밭의 파수꾼 주인공 콜필드처럼 호다카가 성숙하지 못한 청년이라는 점을 대비해서 보여준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2013년 언어의 정원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보다듬으며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날씨의 아이가 개봉한 2019년까지 세상은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청년들의 마음속엔 매일 비만 내렸습니다. 또한 이전 작품인 너의 이름은에서는 세월호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의 불합리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의 아이에선 젊은이들을 코너로 몰아간 사회의 반기를 들고 변화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호밀밭의 파수꾼과 연동성을 가지는 주제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정당성으로 나이가 지긋하게 든 타키의 할머니를 통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 대사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정원에서도 날씨의 아이에서도 비는 서로를 연결하는 매개체인과 동시에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매개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생각하는 것, 나의 행복은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이 언어의 정원과 날씨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연동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물론 관객들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더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평론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개봉하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녀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이 현실이 제시되는 것 같아 굉장히 괴로웠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고도 합니다. 또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센과 그리고 희나가 서로 몸을 팔면서, 몸을 쓰면서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하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마조또는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 작품 모두 나의 정체성을 찾으러 간다는 여정을 그린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과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작품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주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일본의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날씨의 아이는 새로운 시대 속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 즉 나의 희생보다 나의 선택한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올바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담는 그런 작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세상이 변할지라도 나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며 살아갈 것이고, 한편으로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다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어의 정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날씨의 아이에서 모두 이러한 주제를 상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세 작품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